자, 돌아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1부가 우리 시험에 최근 5년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들을 제가 한번 선별해 본 거고, 2부는 이어력이 되면 여기까지, 이어력이 되면 요거까지. 그럼 뭐예요? 이어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매일 하는 이론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주 쉬었다가 이제 우리 수업에 했던 기출 문제들 강사 입장에서 한번 쭉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빵꾸노트 시작입니다. 자, 항상 감정평가론의 시작은,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고 우리가 실무에서 흔하게 말하는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죠. 그럼 첫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 여기는 가치고 여기는 가격이에요. 자, 일단 가치는 재화에 쓸모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가치는 항상 재화에 쓸모있는 정도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 기대 이익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가치는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화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재화가 실제 거래된 금액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건데, 자, 첫 번째, 가치는 재화에 쓸모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재화에 쓸모있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 주관적 개념이죠. 근데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객관적 개념이에요. 가치는 주관적이고 가격은 객관적이다. 자, 가치는 항상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하죠. 현재 가치로. 따라서 현재 값이고, 가격은 실제 거래된 과거의 값인 거죠. 그 다음에 가치는 재화를 어디에다가 쓰느냐,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동산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쓰면 투자 목적에 쓸모 있음, 뭐 담보 목적으로 쓰면 담보 목적으로 쓸모 있음이 다르겠죠. 이런 걸 우리는 투자 목적이면 투자 가치, 담보 목적이면 담보 가치, 그 다음에 뭐 경매 목적이면 경매 가치, 이런 식으로 가치는 목적에 따라서 재화를 어디다 쓰냐,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자,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하나만 존재하고요.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가격은 실제 거래된 금액이니까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항상 현재 시점의 가치로 판단하죠. 따라서 현재 값이다. 자,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해요. 그러나 가치는 재화를 어디에다 쓰느냐, 재화를 어디에다 쓰느냐,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사례가 투자 가치, 담보 가치, 경매 가치. 자, 그 다음에 4번은 하나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요놈은 예전에 잘 나왔는데, 자, 포인트는 요놈입니다. 동일 부동산. 동일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뭐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 지역권도 있을 수 있고 저당권도 이렇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권리 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느냐? 형성될 수 있죠. 저당권만의 가격, 지역권만의 가격,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가치의 발생과 형성입니다. 자, 가치의 발생이라는 것은 대가의 발생이죠. 대가의 발생. 자, 그래서 사례가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재화를 공짜로 얻지 못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재화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대가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가치의 발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걸 두 문자를 따서 어떻게 암기합니까? 가치 발생 요인은 효, 상, 유 이렇게 암기하죠. 효, 상, 유.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죠. 그런데 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들을 학자들은 일반 요인이냐, 지역 요인이냐, 개별 요인이냐. 그래서 두 문자가 일지계 이렇게 암기하죠. 효상유는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고 일지계는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가치 형성 요인을 학자들이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가치 발생은 왜 우리는 재화를 얻을 때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아주 심플합니다.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면 우리는 절대 재화를 공짜로 얻을 수 없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유효수요죠. 유효수요인데 이 유효수요는 항상 구매력이죠. 구매력을 갖춘 수요예요. 갖춘 수요. 자, 그러면 왜 유효수요라는 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부동산은 고가의 재화예요. 고가의 재화. 그래서 항상 이 고가의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즉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있을 때 비로소 대가는 수수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하니까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고 부동산에서는 비싼 재화니까 구매력까지 갖춘 소비자가 있을 때 실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 요인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특성. 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상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특성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에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일반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 요인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개별 요인은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자, 아파트를 대상으로 개별 요인이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 뭐 10평입니까? 100평입니까? 뭐 남향입니까? 동향입니까? 이런 것들이 개별 특성인 거죠. 자, 요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들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요 놈은 효용이고 요건 상대적 희소성이고 요건 유효수요죠. 효상유. 자, 효용은 경제학에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그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좀 낯설어요. 자,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효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의 능력은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라면 거주의 쾌적성으로 능력을 판단하고 상업지는 당연히 수익성으로 부동산의 능력을 판단하고 공업지는 물건을 만드는 생산성으로 능력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은 항상 이 표현이 잘 나옵니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 양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도 시험이 나왔어요. 인간의 욕구 대신에 수요에 비해 양이 부족하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 양이 부족하다. 수요에 비해 양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자, 유효수요는 요 놈이 포인트죠. 지불 능력 또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유효한 수요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47번은 지역과 개별 분석인데 얘는 필수 개념이죠. 시험이 자주 나오는 일부에 들어가 있고. 자, 가격 원칙은 제가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 변동의 원칙, 적합 균형의 원칙 이걸 먼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2부예요. 2부. 그러니까 이어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여기는 대체 원칙입니다. 대체 원칙. 자, 대체 원칙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일단 가격 원칙이니까 비슷한 제한은
아이고, 여기다가 비슷한 재화는 가격도 비슷해진다. 요렇게 설명되기도 해요. 자, 일반적으로 재화가 비슷하면요, 가격도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경제학에서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 소비의 대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자, 2번입니다. 대체 원칙은요, 대체 원칙은 소비자의 행동을 반영하는 원칙인데, 이게 소비자 행동이에요. 소비자들은요, 효용이 유사하면 항상 가격이 낮은 재화를 선택해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경제학에서. 효용이 유사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은 재화로 소비를 대체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걸 대체 원칙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대체 원칙은 두 가지가 나와요.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비슷해져.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소비자들은 항상 비슷한 재화에서 가격이 싼 쪽으로 소비를 대체시키려고 해요. 이 두 개 다 잘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 읽어보죠. 자, 대체성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한다. 즉, 비슷한 재화 두 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재화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재화는 서로 연관되면서 항상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비슷해집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낮은 재화로 소비를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농심 신라면이 있고 진라면이 있어요. 이 둘은 비슷한 재화죠. 그런데 농심이 신라면만 500원을 인상시켜요. 그러면 비슷한 재화인데 요 놈이 500원 올라 있으며 소비자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진라면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진라면을. 그러면 농심의 신라면은 하나도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심은 자신의 재화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 결국 비슷한 재화라면 비슷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팔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가격이 낮은 재화만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비슷하면, 그렇죠, 가격을 비슷하게 맞춰야 내 재화도 판매되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대체 원칙은 거래 사례 비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요거 암기 코드는요, 대걸레예요. 대걸레. 대체 원칙에 대 나오면 항상 거래 사례 비교법 이게 나와야 돼요. 리을자는 내가 넣은 거고 대걸레. 자, 그럼 이유가 뭡니까? 한번 봐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대상과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고 이 거래 사례로부터 대상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야, 왜 대상과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확인하니?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재화는 가격도 비슷해지니까 유사한 재화가 얼마에 거래되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상의 가치를 얼추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 원칙 나오면 거래 사례 비교법 요게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입니다. 자, 기여의 원칙은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분의 생산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성 부분의 기여도로 결정이 된다. 대부분 부동산 가격은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여도에 의해서. 근데 이 기여도라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기여도는 돈값을 뜻하죠. 돈값. 제가 한번 자, 여기 제가 사례를 하나 넣어놨어요. 지금 여기 2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2층 단독주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2층 단독주택이 가격이 1억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이 제가 수업을 할 때 산타크로스를 너무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무려 비용을 1억이나 들여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굴뚝에 편안하게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뭔가 굴뚝을 하나 거대한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이 굴뚝은 합리적인 구조물 같아요? 불합리한 구조물 같아요? 그렇죠. 요거 합리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합리한 구조물 같이 보이잖아요. 어이, 굴뚝이 집보다 더 크잖아요. 자, 아무튼 불합리한 구조물인데, 자,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 요 굴뚝이 없었을 때, 요 부동산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요 굴뚝의 비용을 1억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요렇게 주장해요. 기존의 주택의 가격이 1억이고, 굴뚝에 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내 부동산은 말이야, 최소 2억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동산을 2억 주고 살 사람이 있느냐? 없어. 이거 2억 주고 사겠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 굴뚝을 만드는데 1억이라는 비용이 들었지만 이 비용 1억만큼 절대 가치가 1억이 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굴뚝에 들어간 이 1억은 돈을 투입했지만 돈값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돈값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철거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돈값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기여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굴뚝을 만들 때 1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비용이 들어갔다고 가치가 1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1억 들어갔다고 가치가 1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례는 1억이라는 비용을 들였지만 절대 이 1억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1억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부분의 생산비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 부분이 주는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여도를 우리는 흔히 돈을 투입했지만 그 돈값을 할 때 가치로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기여의 원칙은 대부분 어떤 문구가 나오냐? 요게 나와요.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라고 하는데,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사례가 요거예요. 자, 투자자가 인근 토지를 매수할까 말까, 이런 걸 우리는 추가 투자라고 해요. 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증축할까 말까, 이런 걸 추가 투자라고 그래요. 자,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추가 투자를 할까 말까는 비용을 들였을 때 이 비용이 전체 가치에 기여를 한다면 추가 투자하는 거고,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추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또 인근 토지를 매수할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증축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건 전부 다 기여의 원칙으로 활용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자,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항상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다른 생산 요소에 분배하고 남은 잔여 수익이 배분된다. 그러니까 항상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맨 나중에 배분된다 그랬어요. 그럼 왜 토지에 수익이 맨 나중에 배분됩니까? 그러면 토지는 항상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 그래서 토지에는 항상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은 어디에 근거를 제공합니까? 그러면 잔여법이에요. 잔여법. 요건 그냥 하나 암기하시자고요. 자, 이번에는 감정평가 원칙에서 빠진 게 요 절차예요. 절차. 자, 자는 안 나오는데,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절차는 7단계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4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 처, 대, 자. 이게 대부분 암기 코드가 뭡니까? 그러면 기, 처, 대, 자. 요렇게 암기합니다. 자, 항상 감정평가는 어떤 식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전화를 합니다. 누군가가, 평가법인, 내 부동산의 가치를 좀 평가해 주세요. 라고 일단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전화를 받으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 기본적인 사항이란 게 뭡니까? 그러면 자, 평가를 의뢰한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시점이 필요하잖아요. 또 평가의 조건은 있나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몇 월 며칠로 하고 어떤 가치로 평가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에요. 자, 시험에 이게 잘 나오니까 제가 뭔가 목조시가 해서 적어놨지만 실제적으로 기본적 사항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 전화를 해요. 그럼 너 누구냐? 이거야, 이거. 너 누구냐? 이런 걸 기본적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은 뭡니까? 이런 걸 확정하는 걸 기본적 사항 확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기본적 사항이 딱 확정이 되면, 자, 굳이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기본적 사항이 확정이 되면 일단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요. 이걸 우리가 처리 계획이라고 해요. 처리 계획.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 계획이 딱 끝나면 이제 계획에 맞춰서 이제 가치를 추계하러 가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대상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상 물건을 확인하니까 현장에 나간 김에 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자료입니까? 그렇죠. 뭐 지역과 관련된 자료, 부동산과 관련된 자료 이런 걸 확인해 갖고 와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를 물어보면 항상 기, 처, 대, 자 이렇게 그냥 암기 하나 해주세요. 기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고 처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대는 현장에서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는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나간 김에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요게 자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할 때 이게 실지조사입니다. 실지조사를 통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요거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요놈이에요. 대상 물건의 확인. 대상 물건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만 감정평가업자가 실지조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감정평가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자문 등을 거쳐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아무튼 여기에 포인트는요. 기처대자. 요것 정도만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방식의 이해입니다. 방식. 여기는 주저리 설명하지 않고 자, 2번 반복해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방식은요. 자, 시장성에 기인한 비교 방식. 일단 시장성, 그다음에 비용성, 그다음에 수익성이에요. 자,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에 의해서 방식이 나눠지죠. 그럼 첫 번째, 시장성에 의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자, 비용성에 근거한 방법은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 그리고 수익성에 근거한 법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아우, 벌써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방식에 입이 붙어야 돼요.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를 구하는 임대사례 비교법. 자,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적산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요 비교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 자, 요거부터 보자고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항상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법인데 시장에서 대상 물건과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고 대상과 비교를 통해서
가액을 찾아내요. 이걸 우리가 무슨 가액이라고 하냐? 비준가액이라고 합니다. 비준가액. 자, 정의 정도만 보면 되죠. 야, 대상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대상과 비슷한 물건에 뭘 찾죠? 거래 사례를 찾는 거죠. 거래 사례. 그리고 거래 사례와 대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를 비교합니까? 그러면 사시지계,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일직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관행이 항상 지역과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시, 지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 물건에 뭘 구한다?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거래사례 비교법. 자, 다시.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거래사례를 찾고 거래사례와 내 물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비교합니까? 사시, 지계 네 가지를 비교해서 물건의 가액을 찾는다. 자, 그 다음에 원가법. 자, 원가니까 얘는 가액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원가법으로 구한 가격을 뭐라 그러냐? 적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적산가액. 자, 얘는 라임이 있죠? 일단 원가법이니까 대상 물건의 원가를 찾아요. 정확히 재조달 원가를 찾고, 그 다음에 감가를 하는 거죠.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찾습니다. 자, 원가를 찾고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찾습니다. 원가법. 자,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뭔가 현재로 환원시키는 건데 이렇게 찾은 가액을 우리는 수익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자, 대상 물건이 장내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장내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최소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가액을 구하죠.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은 여기에 가액을 산정한다고 돼 있어야 되고, 원가법이니까 가액을 산정하는 거야. 자, 수익환원법은 환원이라는 게 항상 현재로 환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수익환원법은 가치정이잖아요. 자, 가치는 항상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자, 장래 기대 이익을 장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래서 요 장래 기대 이익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요걸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수익. 자, 그리고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 할 때 요 환원. 그래서 수익을 환원한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가치 정의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래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고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 이렇게 가액을 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원가법은 항상 원가, 감가, 가액을 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임대료 평가는 대부분, 자, 다시요. 임대료 평가는 대부분 공식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요. 자, 일단 임대 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이번에는 임대료니까 임대 사례를 찾아요. 그리고 이 임대 사례와 내 물건의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비교합니까? 사시지계, 즉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 물건에 뭘 구한다? 임대료를 산정하죠. 임대료. 자, 적산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죠. 초대 경비 아저씨. 그래서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해서, 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기초가액, 기대이율, 경비를 더하여. 그래서 두 문자가 초대 경비 아저씨,
초대 경비 아저씨. 예. 자, 그리고 뭘 구합니까?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자, 수익 분석법은 수익을 분석해서 임대료를 찾는 방법이에요. 수익을 분석해서. 그래서 일반 기업 경영에 의해서 산출된 일단 수익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을 분석. 그래서 수익을 분석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럼 여기는 순수 경비 아저씨죠. 그래서 적산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고 수익 분석법은 순수 경비 아저씨 이렇게 암기하죠.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총 수익을 분석해서 어떻게 찾아냅니까? 순수익에 자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자 여기는 기초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다가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여기도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정말 설명 다 빼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요것만 눈도장을 좀 찍어 주십시오. 또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쭉 봅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찾고 이 거래 사례로부터 가액을 산정해요. 자, 원가법은 일단 원가를 찾아요. 제조들 원가.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자,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는 비준임료예요.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대상과 비슷한 임대사례라고 나와야죠. 그리고 대상과 비교를 해서 임대료를 산정한다. 자, 적산법의 이 임료는 적산임료입니다. 적산임료. 자, 적산법은 초대 경비 아저씨. 자, 수익분석법에 여기에 임료는 수익임료예요. 수익임료. 순수 경비 아저씨. 초대 경비 아저씨, 순수 경비 아저씨. 적산법, 수익분석법. 적산법, 수익분석법. 자, 그러면 방식 한 번만 다시요. 자, 가액을 구하는 방법.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가 적산법, 수익분석법. 항상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에는 시옷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옷, 이응, 적산, 그 다음에 이응, 임료, 수익분석, 시옷, 이응, 임료. 그래서 임대사례, 적산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건의 평가에서는 요 놈이 빠져 있어요. 시상가액의 조정. 시상가액 조정을 한 번만 저랑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법조문에 시상가액의 조정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게 뭐냐? 우리 저기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고, 자, 뭐 선박은 원가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죠. 그러니까 물건별로 자, 여기 법에 주된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이런 걸 우리는 시상가액이라고 합니다. 시상가액. 시상가액. 자, 그리고 이 시상가액을 다른 방식에 속한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과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거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딱 하나만 기억하죠. 하나만. 자, 시상가액이라는 건, 요 시상가액은 뭐냐 그러면 각각의 방식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이에요. 우리가 저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기출을 하면서 하나 보여드려야겠네. 요거 넘어가죠. 일단 딱 하나만. 자, 시상가액은
산술 평균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인데 일단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자, 뭔가 두 가지 수치를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평균인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산술 평균을 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산술 평균을 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거 딱 하나만 기억하죠. 요거 딱 하나만.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로 뭐 하나 남았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하나 남았죠. 자, 거기서 열심히 합시다. 여기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